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자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경제 분야입니다. 행사도 경제인들부터 챙겼는데요.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보. 한 권한대행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민간 행사에 참석해 중견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한 대행은 경제인들이 느낄 어려움을 언급하며 빠르게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체제와 경제의 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협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그런 협의, 그러한 체가 저는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상속세율을 낮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박준섭 대통령 경제수석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직후 외교안보 분야 수습에 힘썼던 한 대행이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정책 현안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현안 점검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며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경제팀 수장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이 머리를 맞댔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경제 설명회도 열고 경제 특사 파견도 검토 중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수장들은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열어 탄핵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늘로 11번째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초 해외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밀집한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같은 금융 중심지에서 설명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국의 한국의 경제 상황을 알려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경제 특사도 전직 장관들을 중심으로 물색 중입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하루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전엔 아세안 플러스 3 포럼에 참석해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국제사회에 강조했습니다. I can confidently assure you, Korea's economic system remains robust, and our emergency response mechanisms are functioning stably. 오후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 대표들과 만나 정부의 대응을 믿고 투자와 채용을 정상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자체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연말 분위기는 얼어붙었지만 지자체들 예정대로 축제를 열며 지방경제 살리기에 열심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산타 마을로 꾸며졌습니다. 초대형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산타 마을 상점에서 파는 아기자기한 소품도 구경합니다. 올해 3회째 열리는 서울시의 대표적 연말 행사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이 이어지며 올해는 개막식을 생략했습니다. 행사들도 사실은 분위기가 조금 다소 가라앉아 있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참여해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2025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행사를 아예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개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종 행사 등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연말 행사가 340여 개인데 개막식이나 단체장 축사만 없애고 행사 자체는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인 호미곶 축제를 여는 포항시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진행합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가 6시부터 7시, 7시부터 10시까지 또 버스킹 2부 진행되고 대구 남구청도 21일부터 열릴 크리스마스 축제를 일부 행사만 빼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끝내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46일 만 한 대표는 고통스럽지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지지자들에겐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정치를 계속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먼저 송진섭 기자입니다. 함께 지도부를 구성했던 친한계 인사들과 회의실로 들어선 한동훈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도 악수를 나눈 뒤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국민과 당 지지자에게 두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건 후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등에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별도 질문을 받지 않았고 배웅 나온 당 의원들에겐 당을 부탁한다는 말만 짧게 남겼습니다. 대신 국회까지 찾아온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됐던 한 대표 체제는 146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한 지 딱 1년 만에 한동훈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2024년 여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 한 개, 윤한 갈등이었습니다. 1년 내내 갈등을 벌이다 공멸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대 총선을 넉 달 앞둔 1년 전 이맘때 윤석열의 황태자란 수식어로 등판한 정치인 한동훈의 일성에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해서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 여당입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의 사퇴 요구 논란이 벌어졌고 윤한 갈등이란 굴레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을 눈높이에 생각하는 문제니까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2달 만에 당대표로 돌아왔지만 김 여사 문자 익심 논란, 대통령의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과 의료개혁, 명태균 씨와 당원 게시판까지 사사건건 대통령실과 충돌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독대냐 면담이냐 만남 형식 갈등까지 일을 하다 보면 가까워질 거란 대통령의 발언은 공연불이 됐고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정치인 한동훈과 그 길을 열어줬던 대통령은 결국 대표직 사퇴와 탄핵이란 결론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며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5번째 비대위입니다. 당 중진 현역 의원들이 우선 검토되고 있지만 오늘 당 의원총회에서는 이견도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비대위에 이어 5번째 비대위입니다.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나경원, 권영세, 권성동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오늘 모인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현역 중진의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지금은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한 시점으로 중진이 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의총에서는 의견들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재선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라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다른 의원 몇몇이 겸직은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부 영입 인사는 안 된다. 이미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친윤계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당은 개헌 동조 정당의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도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인물이면 좋겠다. 국민의힘은 오는 수요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의원들 생각이 제각각이라 이번 주 결론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한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국 또 바뀌는 거네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 잔혹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확연히 비교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8월 대표로 선출됐고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2년 4개월째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사실상 이 대표 한 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를 거쳐 한동훈 대표까지 대표만 3명이었고요. 그 사이 비대위원장들까지 당의 얼굴이 7번이나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여당이 안정될 리가 없겠죠. 네, 돌이켜보면 패턴이 늘 비슷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와 갈등을 빚다가 대표가 물러나고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운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또 다시 대표 뽑고 이런 형태였죠. 이준석 전 대표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과 갈등이 쌓였다가 윤리위 징계로 물러났고 친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뒤를 이었었죠. 친윤계를 등에 업고 당선됐던 김기현 전 대표는 총선 앞두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당시 대통령 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했었죠. 그런데 앞서 보신 대로 1년 동안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당에서 쫓겨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친윤 비대위원장이 오는 거예요? 네, 오늘 당 중진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요. 내부 기류를 취재해보니까요. 사실상 5선 원내의원이 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모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 5선 의원들 중에서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 제외하면 권영세, 나경원,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과 가까운 성향들이죠.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내란 동조 정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지만 친윤 성향의 현역 중진 의원으로 일단 대세가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의총에서는 탄핵 찬성한 의원들 색출해서 쫓아내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오늘 의총에서는 어땠어요, 분위기가? 네, 외부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탄핵에 가결 종조한 이 친한계를 징계해서 쫓아내라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총은 그런 갈등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찬성 의원들 역시 우리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동지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바른정당과 나뉘어지면서 손도 못 써보고 대선을 내준 경험이 있는 터라 일단 뭉쳐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친한계도 당장 탈당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야, 여론은 점점 싸늘해지는 것 같죠? 네, 여론
지지율 조사를 보면요. 여당 위기가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50%를 돌파했고 국민의힘은 반토막입니다. 25.7%, 현 정부 최저치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즉 수도권에서는 20%포인트 이상, 또 30%포인트까지도 격차가 커졌고요.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지지 기반인 TK 지역에서 지난주보다 5%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보수 결집 조짐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일단 오늘 한동훈 대표는 나갔습니다. 그럼 남은 당의 수습책은 뭡니까? 네, 이제 대통령도 직무정지 상태라서요. 오롯이 당내에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전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친윤, 친한으로 나뉘어졌었는데 친한이 물러난 상황이죠. 그렇다고 친윤이 맞자니 계엄을 막지 못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 사퇴 기자회견이 끝나고 가다가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치를 계속할 뜻을 명확히 밝힌 거죠. 지금 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분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기 중심의 검사 정치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대통령 계엄과 이후 탄핵 국면에서 지혜를 모으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친윤 정당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대선 과정에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결 직후 검토한 대응기조 내부 문건 내용이 파악됐습니다. 키워드는 안정과 절제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상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대표 회의실 백드롭 문구를 내란 극복, 국정 안정으로 교체했습니다. 국정 안정과 내란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작성된 탄핵 가결 직후 대응기조 참고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안정과 절제를 내세울 방침입니다. 키워드는 국정 안정 민생 회복, 헌정수호 내란 극복 두 가지입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거시경제, 금융시장 안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주요국 대사면담과 군 상황관리 등 안보태세 점검에도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내 최대 규모 외국 경제단체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만나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의 이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또는 저가 매수할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탄핵 인용이 되도록 여론전과 함께 대통령실의 헌재재판 지연 전술에 대응하고 내란 특검을 병행하는 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안정되고 차분하면서 절제된 언행을 하자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당연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이 만든 탄핵 대응기조에는 로드맵도 담겨 있습니다. 이달 안에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년 2월에서 3월 탄핵 인용을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시기별 대응책을 내부 검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위한 집중 행동은 내년 2월에서 3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기에 내란 일반특검 수사 연장을 정부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집중 행동이 필요하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달까지는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일반특검과 국정조사 가동에 집중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내년 1월에는 검사 역할로 헌재에서 대통령과 다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정례 브리핑 실시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 당시 조기 대선 일정 등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더 지체될 모양새입니다. 기소 6개월째가 되도록 재판 준비만 하고 정식 재판을 열지 못했는데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 뇌물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게 기피 신청 이유입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식 재판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상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은 중지됩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탄원서로 민주당에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대표 재판을 서둘러 마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3개월 내에 끝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2차례 받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며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 서류를 안 받으면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송 서류가 전달됩니다.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몰라서 관보를 보고 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탄원서에는 고의 재판 지연일 경우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달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받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에 시간이 걸린 건 수많은 증인을 계속 요구한 검찰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대로 받았고 사법부에서 일정에 따라서 되는 건데 자꾸 그 알량한 정치 권력 가지고 개입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탄핵될 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심에서 나온 당선 무효형을 뒤집으려면 당연히 증인도 새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2년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의원이 오늘 수감됐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3분 40초 연설을 했는데 최종 유죄가 선고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반성이나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 정문 앞으로 검은 외투에 목도리를 두른 조국 전 의원이 걸어옵니다. 자신의 수감길을 배웅 나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는 입장문을 꺼내들었습니다. 지지자들에 대한 인사로 시작해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3분 넘게 이어진 연설에서 자신의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겠다면서도 사과나 반성의 말은 없었습니다.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지만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을 향해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입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공범이라며 정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합니다. 연설을 마친 조 전 의원은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 전 의원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5년 전 조 전 의원의 아내 정경심 씨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곳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조국 전 의원 수감 첫날부터 조국 혁신당에선 사면, 복권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야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희망을 드러낸 건데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기대지요. 박지한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를 들고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 수감을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였고 소속 의원들도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수감 첫날부터 조기 사면과 복권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내란의 시작이 쿠데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사면 복권이 있어야 된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잠시 떠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입니다. 형 집행 이후 피선거권도 5년 동안 제한되면서 2031년까지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단행할 경우 남은 형 집행은 면제되고 피선거권 제한도 회복됩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면이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된 만큼 복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인데 누가 보면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줄 알겠다며 대한민국과 국가 사법체제를 완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첫 재판 날짜도 오는 27일로 정해졌고요. 주심 재판관은 추첨으로 정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차에서 내려 헌법재판소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첫 출근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6인의 헌법재판관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잡기로 했습니다. 준비기일은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없다지만 탄핵심판은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검사나 장관 등에 대한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가장 우선해서 다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4.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공개 변론은 이르면 1월 초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도 전산 추첨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충성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오늘 회의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 등을 담은 답변서를 요구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안기자 사회부 김민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이 정해졌는데 정형식 헌법재판관 누굽니까? 네,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해 12월 취임했는데요.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최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기도 합니다. 참 공교로운데 이 어떻게 주심은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헌재는 사건의 주심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정했는데요. 이 추첨 결과가 정 재판관으로 나온 겁니다. 6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현재의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재판관 1명을 제외하고 4인의 재판관을 상대로 전산 추첨을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정 재판관으로 주심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헌재가 오후까지도 누가 주심인지를 공개를 하질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되는 게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소지를 의식한 것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도 왜 주심을 공개하지 않느냐,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주심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거든요. 그런데 헌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도 주심이 누군지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도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심이 뭐 하는 자리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영향력이 큽니까? 네, 이 주심이 누구냐가 결론을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판결문에 해당하는 탄핵 심판 결정문에 초안을 잡는 역할을 하고요. 또 탄핵 심판 공개 변론 등에서 증인 등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탄핵 심판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도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는데 증인에게 손곡 질문을 던지고 답변이 부실하면 질책을 하기도 하는 등 재판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는 소식에 헌재 자유 게시판도 시끌벅적하다던데 헌재는 뭐라고 입장을 냈습니까? 네, 조금 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론 기일은 재판장의 주재하에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진행되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는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준비기일 때 정 재판관이 재판을 어떻게 이끄는지 이목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정치 현안이 적지 않죠. 민주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자리를 이달 안에 다 채우겠다는 계획인데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관심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이달 안에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무선에서는 12월 23일, 24일 양일간 세 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자라고 논의가 됐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압박하는 겁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었던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에 설명을 더 할 필요성이 있어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의를 요구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만 야당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만큼 물밑 조율 과정을 거치려는 겁니다. 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시한인 21일 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도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수령 거부에 특급 등기 우편으로도 보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모레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수요일 18일 10시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지금 출석 요구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로 찾아갔지만 수령을 거부당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특급 등기 우편으로도 대통령 관저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내일 도착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11일 1차 소환 통보 후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2차 출석 요구 날짜와 시점을 밝히진 않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이 될 전망입니다. 출석 요구서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나오라는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게 불출석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검찰의 이딴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이 응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검찰 등은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한남동 관저에 집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의 압박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데 뭘 하고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보경 기자, 윤 대통령이 이중 출석 요구를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당장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걸로 취재됐습니다. 일단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경쟁하던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직접 수사의 재판, 탄핵 심판을 담당할 자신의 변호인단 구성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인사들의 면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외곽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만간 구성을 완료하고 언론에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이번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단의 대언론 대응을 담당할 전담 변호사를 두고요. 채비가 끝나는 대로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와는 상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미 대사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출처가 확실하다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와 상종 못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는 김준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주한미국 대사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늘 출처가 확실하다며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달리 왜곡해서 또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정중히 이 위원회 앞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고발자에 의해서 제보가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저는 양심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국 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어도 공개적으로 밝히겠냐며 대사관 해명도 부정하려 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되물었습니다. 미국 대사가 상종을 못했다고 그랬었는데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저는 한국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그런 말씀을 아니 똑같은 얘기도 대회에 공개하실 때는 신중하셔야죠. 이후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이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우방국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다며 버텼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측은 오늘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닷새 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방첩사 요청으로 형사들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죠. 경찰은 단순한 길 안내 차원이었다고 해명해왔는데 방첩사 장교에게 체포 활동인 걸 들었다는 경찰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원을 진행하라는 고위 간부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회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보냈습니다. 방첩사령부가 인력 지원을 요청하자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을 보낸 겁니다.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도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번지자 앞서 경찰은 길 안내를 요청받아 지원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영등포 경찰서장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첩사가 경찰 국수본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체포라는 말을 언급하는 걸 들었다는 경찰 중간 간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간 간부는 방첩사 장교가 전화통화에서 누구를 잡으러 가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체포라는 표현을 쓴 걸로 기억한다고 채널A에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경찰 고위급 간부에게 보고했고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간부는 형사 지원의 목적은 길 안내 취지였고 형사들이 방첩사 요원들과 만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관련 국무위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8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우리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주목하고 있는 곳 바로 백악관이 있는 미국 워싱턴 DC입니다. 거리 집회부터 외교가 반응까지 세계를 가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심층 취재했습니다. 미 백악관 앞 라파에트 스퀘어에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어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플래카드도 보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중심인 백악관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퇴진을 외쳤습니다. 시위는 뉴욕 등 미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일이나 하버드 등 미 명문대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moment is a important moment for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South Korean politics or South Korean culture, that there's more going on than just K-pop and the cultural production of South Korea. 공항에선 한국에 대한 불안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여행자 보험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통금 시간이 있을 것이다 등 잘못된 소문을 듣고 한국 방문을 꺼리거나 비행기표를 예약하고도 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I was concerned a little bit because it was covered broadly in the States. 한미 간 외교안보 통상 현장도 얼어붙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 국무부 주최로 한미일 민관 경제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연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예측 못한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계엄령 선포 등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한 결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재를 대비해 민간이 합동으로 준비했던 한미 재개회의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미 재개회의가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앞입니다. 우리 정부 인사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방문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한미 동맹 및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고 알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외교 소식통들은 우리 정부가 한국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ome difficulties in conducting normal relations. Korea's leadership, I think the Grand President's leadership was, after some confusion during this time of political change.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교 정상화에 나섰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밤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모레에는 체감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갑니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 퇴근길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는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오늘 밤 눈 예보도 있어서 빨리 집에 가려는 생각에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롱패딩에 목도리, 마스크까지 중무장했지만 절로 움츠러들고요. 미처 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찬바람에 당혹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 목도리 하려고. 오늘 이렇게 추운지 몰랐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눈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두껍게 패딩 입으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철원, 춘천, 대관령 등 강원 내륙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집니다. 더 추운 건 수요일입니다.
서울 영하 7도, 강원 내륙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체감온도는 영하 14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지도가 온통 파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수요일은 온종일 기온이 영하에 머물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 밤 눈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륙의 찬 공기가 기압골과 발해만을 지나면서 중서부와 경북에 눈과 비를 뿌립니다. 아침까지 최대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남권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히 화재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 북한군의 전사자가 2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은 김용성 기자가 전합니다. 눈밭에 시신 수십 구가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왼팔을 들어올린 채 굳은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의 한 드론 부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사한 러시아와 북한군 시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섞인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봤다며 전사자는 양측을 합쳐 2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위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사실상 총알바지가 된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Застосовувати в штурмах солдатів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Помітну кількість. Росіяни включають їх у зведені підрозділи та використовують в операціях у районах Курської області. 특히 러시아 측이 북한군의 활약상을 공개하며 정반대의 선전을 펼치자 이에 대한 맞대응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지뢰밭을 뚫고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이던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군이 교전에 본격 참여한 가운데 폴리티코 등 외신들은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1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지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중국에서 도로 아래에 붙여있던 난방 배관이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수십 미터 치솟으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굉음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아스팔트 조각과 흙더미가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 수십 대를 그대로 덮칩니다. 주변을 지나던 남성도 파편을 맞은 듯 머리를 손으로 가리고 황급히 도망칩니다. 중국 동남부 안후이성 화이난시의 한 도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각 그제 오후 6시쯤입니다. 화이난시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도로 아래 묻혀있던 난방용 배관이 폭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난방 배관 속 온수와 아스팔트 파편, 진흙이 수십 미터까지 치솟았습니다. 인근 아파트에선 파편이 21층까지 날아들고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행인 4명이 다쳤고 아스팔트 덩어리에 인근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후 도로에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큰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평소 난방 배관의 부실한 관리와 노후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내놓는 사례가 하나둘 늘고 있는 건데요. 권갑구 기자입니다. 감정가 20억 원이 넘는 서울 성동구의 이 아파트는 오늘 법원 경매를 통해 17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감정가보다 14% 더 저렴하게 팔린 겁니다. 오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올라온 경매 매물은 50건. 그중 자동차를 제외한 48건이 부동산입니다. 경매장은 집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경매장에 나온 10개 중 4개는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하자 금융기관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건수는 올 11월까지 12만 9천 건을 넘었습니다.
아직 12월 통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입니다. 집값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내수 경기까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고금리에 경매 물건은 늘고 있지만 매수 심리 위축으로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일부 지역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낙찰가율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곽구입니다. 동네 주민의 마을버스의 운행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라는데 왜 그런지 상황은 어떤지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마을버스, 주민들의 발이 돼서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죠. 그런데 요즘엔 버스를 몰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마을버스 회사 이사로 재직 중인 이면정 씨는 지난해부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부족해 직접 버스 운전면허를 딴 겁니다. 오전에 사람이 빈다. 그럼 새벽에 저도 4시 반까지 일로 와요. 와서 1시 반까지 돌고 다시 사무실에 가서 업무 보고. 기사 9명이 쉬는 시간 없이 풀타임 근무를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끼니는 대충 때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식사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네, 사갖고 그냥 차 안에서 시간 되면 먹으려고.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70명이던 기사 수가 최근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사분들이 둘씩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기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마을버스 기사의 월 평균 급여는 약 316만 원. 시내버스 기사보다 100만 원 이상 적은데 근무 시간은 더 깁니다. 배달업이나 물류회사 이직까지 겹치면서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때 못 쉬고 계속 일을 차를 세우지는 못하잖아요. 기사가 없어서 4년째 운행을 못하고 있는 마을버스입니다. 원래는 예비용으로 차고지에 서너 대만 세워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10대나 서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많이 한 20분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도착 정보 없음이라고 시간이 언제 남았는지 약간 모르게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버스 기사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손님들이 짜증을 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뭐 그냥 뭐 차가 막혔다든지 어쨌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서울의 마을버스 기사는 2,900여 명으로 적정 인원보다 600명가량 부족합니다. 최근 외국인 기사 도입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안전 문제 발생 우려에 무산됐습니다. 대중교통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갈라섰어요? 네, 두 사람 서로 형과 아우로 부르며 이 좋은 사이 유지해 왔죠. 홍 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오 시장을 자주 띄우기도 했었는데요. 오 시장이 제 고대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처음에 오 시장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제가 영입해서 왔고 잘 지냅니다. 형님 잘생겼다고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홍준표 대 유승민. 홍준표 선배님은 항상 귀여워요. 저는 면전에서 대고 형님은 정말 너무 귀여우세요.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그래요? 저랬는데 왜 갈라선 거예요? 바로 탄핵 때문입니다. 이 탄핵 반대했던 오 시장이 지난 12일 대통령이 법의 심판 받아야 한다고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러자 홍 시장, 서울시장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탄핵 찬성으로 입장 바꿨다면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해체하자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 당 수습 방안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오 시장은 편가르기 그만하자면서 뭉쳐야 한다고 했는데요. 홍 시장은 탄핵 찬성 전도사들의 당원권을 2년 정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멀어진 이유, 차기 대선 경쟁자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뭔가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네, 이준석 의원 대통령 탈핵 소추안 가결 직후에 가장 먼저 차기 대선 치고 나갔습니다. 이 대선 출마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요. 선점한 대선 후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 이준석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입니다. 관심사는 일찌감치 대통령 선거에 가 있습니다. 그런 권력 노름이나 하라고 탄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핵 여부가 결정도 안 되는데 차기 대선 이르다는 얘기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비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이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뒤에 문재인 후보가 아주 짧은 기간에 검증 없이 된 거거든요. 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꾸 측근들 내세워서 정치하지 말고 본인이 발표했으면 좋겠다. 내년 4월이면 만 40세가 되기 때문에 출마 자격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40대가 나설 때라고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즘 주목받는데 국회 토론은 뭘까요? 네, 토론은 망치로 적을 물리치는 이 마블 영화 속 캐릭터인데요. 이번 탄핵 정국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우 의장의 모습을 보고 생긴 별명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은 의사 표현을 하긴 하네요. 뭘 쌌다는 겁니까? 네, 그간 고생한 국회 가족들을 위해서 국회 내부 커피숍에 500만 원을 선결제했습니다. 오, 국회 출입증만 제시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국회 직원도 출입기자도 커피 마시려고 저렇게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아,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네요, 이제. 네, 요즘에는요, 우 의장의 이런 것까지도 화제입니다. 탄핵 혼란 상황에서 국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중요한 만큼 더욱 무거워진 의사봉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이번 주 이 지역의 눈 소식 잦습니다. 우선 지금 내리는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 밤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새벽까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특히 수요일엔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최대 5cm가 예상됩니다. 한편 눈이 내리지 않는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 유효하겠습니다. 추위도 심해집니다. 서울 기준 내일은 영하 3도에서 시작돼 최고 3도에 그치겠고요. 모레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데요. 바람이 체감 기온을 5도 이상 더 낮추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안동은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9도에서 시작되고요. 진주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출근길 추위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또 물러났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비상계엄 폭주가 벌어졌지만 여당은 아무런 견제도 하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반성 없이 일단 또 뭉치고 보자는 시기인데요. 이런 여당이 미래가 있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반성 없는 도돌이표 여당.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